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희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특정 성분이 한국 야생산 약초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독일의 초대형 제약회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내세워 곧장 200조를 내밀며 한국에 이것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약초가 발견이 된 것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스무스 아데라이드입니다. 저는 덴마크 출신 과학자예요. 게슈타트 제약회사라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직장에서 저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했는데 제가 똑똑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사실과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제 남편 패터센은 저와 달랐어요. 그는 갈색 머리에 생기 넘치는 밝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죠. 쉽게 웃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곤 했어요. 가끔은 그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냥 그의 성격이었죠. 코펜하겐에서의 우리 삶은 완벽했어요. 좋은 아파트도 있었고 저는 좋은 직장도 있었고요. 매일이 전날과 같았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뭐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뀌었어요. 패터센이 평소처럼 먹고 있는데도 체중이 줄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분명 논리적인 설명에 따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의사들에게 남편을 데려갔어요. 많은 검사를 받았고요. 마침내 한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패터센이 희귀병에 걸렸다고요. 그 병이 내부에서부터 그의 몸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이 많지 않다고 했죠. 저는 이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 세계에서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었거든요. 밤새 의학 연구 논문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뭐든지 찾아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시아의 일부 야생 식물에는 패터센과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게슈타트의 상사들에게 가서 제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식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가야 해요. 제가 말했죠. 이 식물들이 제 남편과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상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유용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회사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는 모든 발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될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공정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식물로 약을 만든다면 패터센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짐을 쌌어요. 패터센이 비행기에 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는 아픈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에 신이 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죠. 제 깔끔하고 정돈된 세계가 무너지려 한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죠. 저에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작은 야생 씨앗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의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착륙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정말 거대했는데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빼곡했죠. 덴마크에 있는 우리 집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언어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음식 냄새도,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다양한 색깔의 간판들까지. 붐비는 공항을 지나가면서 저는 가죽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순천이라는 작은 도시 근처에 있는 정 교수님의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시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초록빛 언덕들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고 작은 농장들이 곳곳에 점처럼 흩어져 있었죠. 제가 익숙했던 깨끗하고 하얀 실험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 교수님의 연구소는 간단한 건물이었는데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작은 텃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교수님은 검은 머리에 회색 머리가 섞인 나이든 분이셨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또렷했죠. 제 보잘것없는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패터센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있어 어려웠지만 그래도 몸을 숙여 인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곧바로 그는 현지 식물과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거의 공통 언어가 없는데도 정 교수님의 조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어떻게 자신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지 놀라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일에 집중했어요. 정 교수님이 그의 실험실을 보여주셨는데 덴마크에 있는 제 실험실보다는 작았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야생 약초의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이 야생 식물들은 농장에서 재배한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것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그의 연구 논문과 식물 샘플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보낼 자세한 노트도 작성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부 정보가 빠져있는 것 같았고 일부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는 정 교수님의 사무실에서 그와 대면했어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연구에 빈틈이 있어요. 노인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진지했죠. 아데라이드 씨, 저는 평생을 이 특별한 식물을 보호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몇 년 전 한국은 외국 회사들에게 특별한 고추 품종을 잃었어요. 그들은 가져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제 우리 농부들은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을 쓰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이 식물에게는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저나 제 회사가 이 식물을 훔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교수님, 제 회사는 수천 명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어요. 저는 반박했어요. 제 남편도 포함해서요. 정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요? 당신 회사는 특허를 받을 겁니다. 그 약은 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쌀 거예요. 이 씨앗들은 어떤 회사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구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침대에 누워 패터센의 힘든 숨소리를 듣고 있었죠. 자정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게슈타트의 상사였어요. 라스무스,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잊지 마.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 씨앗 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필요해. 이사회에서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 내 남편의 특별 치료는 내 성공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제가 응답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패터센은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는 아침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만지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그의 치료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의심이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씨앗처럼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단단한 껍질을 결국에는 깨트릴 씨앗들이요. 그 후의 날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 교수님은 저에게 연구 논문을 읽게 해주셨지만 회사에 가져갈 씨앗 샘플은 전혀 주지 않으셨죠. 매일 아침 저는 그의 연구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패터센이 특별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 병원을 찾아가곤 했죠. 병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덴마크에 있는 병원처럼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정말로 패터센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를 그저 병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패터센은 민지라는 이름의 간호사와 친구가 되었어요. 비록 서로의 언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었죠. 손짓과 간단한 단어들 그리고 많은 미소를 사용하면서요. 어느 저녁 패터센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 간호사들은 정말 친절해. 그가 말했어요. 민지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 정 교수님이 자기 연구 결과를 이 병원에 무료로 제공한대. 병원에 돈을 받지 않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정보는 제 회사가 정 교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한편 게슈타트의 상사들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과를 원했어요. 그 특별한 씨앗들을 원하고 있었죠. 결국 그들은 저를 돕기 위해 변호사 3명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도시의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큰 검은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곤 했어요.
우리는 그 씨앗들이 필요해. 라스무스 주요 변호사가 카페에서 미팅 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썼어. 만약 우리가 교수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저는 정 교수님이 자국의 중요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관심이 없었죠. 내일은 그 씨앗들을 얻는 거지 교수의 감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의 특별 치료는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 그건 협박이었어요. 제가 씨앗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패터슨을 돕는 것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죠. 커피잔을 들어올리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정 교수님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정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찍 방문했다고 했죠. 그들은 정기 점검이라고 말했지만 정 교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빗방울이 마치 작은 주먹처럼 병원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패터슨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정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매우 화나 보였어요. 그들이 내 연구 샘플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코트에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당신 회사가 당신이 보낸 정보를 이용해 특허를 신청했어요. 내가 당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공유했던 정보를요. 그의 말은 마치 돌덩이가 제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회사에 보고서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정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델라이드 씨. 치유를 소유하려는 사람들 편인가요? 아니면 치유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편인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저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어요. 그의 모든 연구가 담긴 USB였죠.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행동이었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날 밤 늦게 패터슨은 치료에 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당황하여 응급 버튼을 눌렀어요. 방은 곧 한국인 간호사들과 의사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빠르게 그를 돕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말하며 확실한 손놀림과 차분한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그를 구했어요. 이 사람들 이국 땅의 낯선 사람들이 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 회사보다 패터슨을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제 회사는 그저 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죠. 폭풍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곧 저는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마치 폭풍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맑았어요. 하지만 제 삶의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패터슨의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일찍 잠에서 깼어요. 패터슨은 어젯밤 무서운 반응을 보인 후에도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요한 날의 호수 표면처럼 평온해 보였죠. 제 주머니 속의 전화기가 진동을 울렸어요. 게슈타트의 선임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는 저를 당장 만나고 싶어 했죠. 패터슨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병원 로비에서 변호사가 다른 2명의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심각했죠. 선임 변호사가 저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회사 CEO가 보낸 거야. 자네는 72시간 안에 그 씨앗 샘플을 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네 남편의 치료 프로그램이 재고려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변호사가 방금 말한 내용이 적힌 공식 편지가 들어있었죠. 간단히 말하면 씨앗을 구하지 않으면 제 남편의 약을 못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깨끗한 하얀 병원 복도에 서서 이 끔찍한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패터슨의 방이 보였어요. 그는 이제 깨어나 간호사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패터슨은 자신의 치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정 교수님은 평생의 업적을 잃게 될 거예요. 한국에 속한 씨앗들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터슨은 살기 위해 필요한 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 교수님의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는 늦게까지 일하며 현미경으로 식물 샘플을 연구하고 있었죠. 방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정 교수님은 지쳐 보였어요.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갈 거예요. 그는 간단히 말하며 그의 평생 업적이 담긴 작은 실험실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지식이나 목적은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노인이 강력한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 하는데도 계속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용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패터슨이 혼란스러워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게슈타트에서 온 3명의 변호사들이 그의 방에 있었고 서류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들이 나보고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패터슨이 말했어요. 저는 서류 중 하나를 들어 읽었어요. 제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죠. 그 문서는 특정 회사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패터슨이 계속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아픈 제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 저는 변호사들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처럼 단단했죠. 당장 나가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패터슨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죠. 제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 사이에 제가 쌓아올린 모든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패터슨이 잠든 사이 저는 어두운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에는 정 교수님의 모든 연구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죠. 제 휴대폰에는 게슈타트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는데 저는 직무 정지되었고 패터슨의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즉시 덴마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했어요. 제 경력을 지키거나 야근 부자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키거나 이번만큼은 제 논리적인 머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답도 영리한 해결책도 없었죠.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 병실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패터슨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침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나 좋은 직업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쌓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 시련은 직업을 지키거나 심지어 남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내면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었죠. 바로 제 인간성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병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 교수님의 USB를 제 노트북에 연결하고 있었죠.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복사해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는 여러 의학 저널에 보냈어요. 또한 제 회사가 어떻게 씨앗을 가져가려 했고 제 남편의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는지 보여주는 문서들도 함께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상사로부터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놓아야 했죠. 넌 해고야. 게슈타트를 배신했어. 내 경력은 끝났어, 라스무스. 저는 무서움이나 슬픔을 느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마치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슈타트는 다른 회사들에게 저를 고용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들은 저를 도둑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완벽한 평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님은 제가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화를 내는 대신 그의 연구팀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죠. 당신은 마침내 맑은 눈으로 보게 되었군요. 그는 말했어요. 그의 풍화된 얼굴이 작은 미소로 주름져 있었죠. 그것은 간직할 가치가 있는 드문 선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병원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패터슨의 치료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패터슨 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치료를 통해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얻고 훨씬 더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몇 달 동안 저는 패터슨이 놀라운 방식으로 더 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한국 요리를 배웠고 다른 환자들과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죠. 심지어 정 교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의 연구를 설명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의 능력은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약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강점이었죠. 저도 변했어요. 하지만 더 천천히요. 완벽한 정장을 입는 것을 그만두고 편안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식물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도우면서 흙에 묻은 채로 있기도 했죠.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밑에서 일하는지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대신 우리의 일이 언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로 성공을 측정하고 있었죠. 한때 완벽하게 빗어넘겼던 제 머리는 이제 종종 헝클어져 있었고 가끔은 수염 다듬는 것도 있곤 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직장을 잃은 지 6개월 후 우리는 스위스의 의학 연구 그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정 교수님과 저와 함께 야생 콩 식물로 부담 없는 가격의 약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들은 그 약이 부유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스위스로 이사 가기 위해 준비하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 교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주셨어요. 안에는 작고 검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죠. 야생 씨앗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기억하세요. 아데라이드 씨,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돌본다면 좋은 것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어요. 제 손은 예전보다 덜 깨끗하고 덜 매끄러웠어요. 연구 정원에서 일하면서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을 한 손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들을 심을 거야, 그가 약속했어요. 우리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초록 시골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기적의 식물을 찾으러 한국에 왔지만 결국 자라고 변화해야 했던 건 저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화의 씨앗은 가장 어려운 토양에 심어졌어요. 바로 제 마음속이요. 제 모든 예상과는 달리 그것들은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로 자라났어요. 저는 제 남편을 구하려고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을 찾았죠. 제 자신의 인간성과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요. 이제 저는 영웅의 여정이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것은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킬 용기를 갖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작은 씨앗이나 간단한 용기 있는 행동 같은 것이 가장 큰 변화로 자랄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